안녕하세요. 약대생 여러분. 저는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나영 약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약국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미래 약사가 되실 여러분이 나중에 일선 현장에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약물 감시 활동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표준 교육 자료와 본 센터에서 제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퀴즈라고 쓰여 있는 것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표준교육 자료임을 밝힙니다. 약물 감시란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의약품의 이상 사례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을 말합니다. 의약품은 질병 치료 목적에 부합되는 유익성과 부작용이 수반되는 위해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허가된 의약품은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균형을 유지해야 허가가 유지됩니다. 전임상 시험이나 임상 시험처럼 의약품이 시판되기 전부터 시판 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성 관련 문제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과학적 활동을 약물 감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판 후 약물 감시 활동은 시판 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의약품 안전성 관련 문제를 탐지하고 예방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 센터가 약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는 시판 후 약물 감시 활동의 하나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용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바람직한 효과, 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사례란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해당 의약품 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그냥 그 안 좋은 질병, 증상, 징후, 상태를 이상사례라고 합니다. 이상사례 중에서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이때를 약물 이상 반응 ADR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상적인 투여 사용 중에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부작용이라고 하고 그 중에 마이너스 효과를 이상 사례 그리고 그 중에서 약물로 인한 것을 약물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상 사례에는 정상적인 투여 사용이 아니라 과량 투여, 오남용 등을 포함한 그러한 상태도 이상 사례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의약품은 전임상 동물 시험부터 3상 임상 시험까지 여러 단계의 시판 전 임상 시험을 거치지만 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까요? 또 왜 시판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음 6가지의 관점에서 임상시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것, 그 다음에
연구의 디자인이 현실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다는 점, 그리고 소아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연령이 중간 연령에 한정적이라는 점, 용량을 정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약물 노출 범위가 좁고 관찰 기간이 짧다는 점,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결정한 뒤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이라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상시험은 현실에서 투약받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시판 후 약물 감시 제도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크게 시판 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 재평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해성 관리 계획이라는 RMP 제도, 그 다음에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한 이러한 보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사 제도는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신약에 준하는 전문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 과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 사례 등을 조사 확인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판 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겠죠. 이때 대상에 따라서는 6년, 4년, 10년 등과 같이 이렇게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여 재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평가 제도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평가 제도로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 외에 위해성 관리 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RMP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위해성 관리라는 것은 안전성, 유효성에 관하여 특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위해성 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위해성 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은 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러한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계획을 제출해서 이것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재 최기형성이 매우 높은 약물로 발프로이시드, 발프로에이트, 레티노이드 제제와 또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이러한 품목들이 지금 해당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티노이드 제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약품의 보관 원칙, 그 다음에 처방을 받기 전에 임신 검사를 2회 해서 음성인 것이 확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는 1개월 이상의 약을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이렇게 처방, 투약 전반에 걸쳐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미리 허가 받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한 보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제약업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또는 직접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의료기관, 약국, 환자, 소비자 등은 자발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판 후 이러한 자발적 부작용 보고는 시판 후 약물의 실마리 정보 검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마리 정보란
약물과 이상 사례 간의 새로운 잠재적인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그 관계는 유해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모여진 데이터는 빅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서 이를 기초로 하여 역학조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되는 그러한 자료를 실마리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자발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법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접수된 자료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요. 이것으로부터 실마리 정보를 검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 평가하고 그래서 결국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에서 얻어진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시는 흐름도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흐름도와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실마리 정보로서 얻은 안전성 정보를 식약처가 중심이 돼서 이것으로 이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사항 변경 지시나 안전 조치 또 이러한 안전성 서한과 같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림과 다른 것은 이제 협회 단체, 그다음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는 곳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는 곳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의 발현율과 그것을 디텍션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100분의 1 이상으로 자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는 임상시험에서 디텍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00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의 확률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0분의 1 이하로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로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중대한 이상 사례 부작용은 이러한 자발적 보고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판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철수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각 나라마다 시판 후 약물 감시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이 여러 약물들을 시장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리도마이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실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시판 후 약물 감시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센터 소개와 약국에서의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약국에서 부작용 모니터링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병원에 다녀와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다니는 일이 아주 일상화되었죠. 그러면 그 많은 처방전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결국 약국에서 이제 조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연간 외래 처방 건수는 5억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처방전의 약물은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러한 5건 이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처방에 의한 투약이 병원과 외래 환경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병용약물, 또 음식, 건기식, 흡연, 음주와 같은 여러 가지 약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다 배제시키거나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 병원이 아닌 우리가 생활하면서 투약을 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약국에서 모니터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만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약국에서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약물 감시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많은 약사님들이 부작용 보고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실제 이러한 활동은 수가가 있거나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사님들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활동 또는 너무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활동의 중요성, 그다음에 필요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약국에서는 또 환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와의 관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들 하십니다. 실제 저희에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약사님들께서 그런 경험담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약사가 의약품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회정 직속기구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201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되어서 전국 약국으로부터 약물 부작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정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아까 자발적 보고와 관련해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식약처 산하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28개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센터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자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약품안전센터에 하는 일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전국적으로 2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약국 통합센터라고 해서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한약 제재센터라고 해서 한 곳 동국대학교 병원도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6개는 모두 이제 큰 종합병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 26개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의약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병원 내의 원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모니터링 흐름도입니다. 환자가 약국에 오셔서 어떤 약물을 드시고 어떤 이상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면 약사님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저희에게 접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성 평가라는 것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식약처를 거쳐서
5까지도 이제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그러한 흐름도입니다. 저희는 16개의 시도지부 약사회, 그 다음에 약학정보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몇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교육 홍보 활동이고요. 이제 약사의 약물 부작용 보고 활동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 보이시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등으로 발생하는 의심되는 유해 사례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 장애, 사망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중대한 질병, 장애, 사망 사례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각한 그러한 부작용을 말하는 거죠. 중대한 이상 사례.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의무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자발적인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중대 이상 사례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보고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과성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과성 평가란 보고된 사례와 의심되는 약물 간의 인과적 관련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약물 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보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한계를 넘어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평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감시에 있어 문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보고가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사례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상 반응이 약물 특이적이지 않고 특별한 진단 검사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재투여가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유효성 여부 구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자 간의 불일치 완화시키고 인과관계 가능성 분류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약물 이상 사례 인과성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몇 가지 알고리즘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핵심 요소는 트렌드 이 5가지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T, 시간적 선후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 다음에 R, 재투여하였을 때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E,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병용 투여 약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약물 이외에 그러한 요인이 있는지. N, 약물이 이상 사례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D, 의심되는 약물을 중단한 다음에 호전되었는지. 이렇게 트렌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N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즉 최초로 보고된 그러한 이상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N 자체가 보고된 바가 없더라도 양리적인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경우에도 N이 노우더라도 다른 평가 기준과 같이 예스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한 환자가 여러 약물을 투약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각각 이 트렌드를 적용하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과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항목들입니다. 먼저 환자 정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성별, 연령, 그다음에 환자의 병력, 또는 이제 체중, 약물 사용력, 그다음에 그 가족력, 알러지 정보 등과 같은 이런 환자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상 사례 정보, 이 이상 사례가 언제 시작됐는지, 또 그 증상이 없어진 때는 언제였는지, 그다음에 증상 발현까지는 투약 후 얼마나 걸렸는지, 의약품을 증량을 했는지, 감량을 했는지, 중단을 했는지, 그 이후의 경과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검사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참고 사항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의약품 등 정보입니다. 의약품에 관한 사항, 1회 투여량이라든지 횟수, 빈도, 그 다음에 투여 기간, 그 다음에 투여 목적증, 그리고 의약품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재투여했을 때 같은 이상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병용 약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망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또 검토해 봐야 되겠고, 특히 허가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는 문헌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과 같은 항목들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WHO UMC 인과성 평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WHO에서 만든 기준이고요. 이 기준은 매우 직관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도 이 방법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고, 아까 소개한 트렌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 단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허가사항이나 문헌에 이러한 사항이 보고된 적이 있는지, 또는 양리적인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렇다면 최소 가능함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투여 중지했을 때 임상적인 그러한 호전되는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한 단계 높여서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한 상황에서 만약에 재투여했을 때 또 같은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함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상당히 확실함이라는 것은 확실함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probable, likely의 뜻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WHO UMC 인과성 평가를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원칙으로 말씀드렸던 트렌드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T, R, E, N, D 모두 yes로 된 경우는 확실함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재투여 정보가 없거나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재투여 정보와 투여 중지했을 때 호전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나머지 T, N, E가 Yes인 경우, 그리고 E가 No지만 T와 N이 Yes인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가능함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인과성 평가 알고리즘 버전 2.0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8가지 영역을 점수화하여서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총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낮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좀 더 초보자가 이렇게 단순 그 점수를 합산한다는 방법으로 쓰기에 조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WHO UMC 평가 방법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한국형 알고리즘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란조 알고리즘인데요. 나란호라고도 합니다. 10가지 문항에 대한 총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과성 평가 방법과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심되는, 가능성 있는, 가능성 높은, 확실한,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센터에 접수된 이상 사례 1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인과성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세 남성분이 실데나필이 성분인 비아그라정을 드신 후에 청색시증을 호소한 사례입니다. 환자는 실데나필을 복용하고 시야가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됐다고 하고요. 재투여 시 증상이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형약물 또는 기저질환은 없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약물의 허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 보고된 이상 반응으로서 흔하게 청색시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WH-UMC 기준으로 인과성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렌드 말씀드렸는데요. 그 트렌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T,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R, 재투여했을 때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약물이나 기저질환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N, 허가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헌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 중지했을 때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O UMC 기준으로 확실함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알고리즘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합당한지, 그 다음에 감량 후 임상적으로 호전됐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용약물 단독으로 유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요인에 의하지 않는다. 이것도 비약물적인 그러한 요인이 없다. 그 다음에 허가사항 등에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재투여했을 때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됐다. 이렇게 해서 총 15점으로 해서 한국형 알고리즘 평가 결과 확실함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란호 알고리즘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약물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음 해서 1점, 그다음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적합하여서 2점, 그다음에 중단했을 때 호전됐다 해서 1점, 그다음에 재투여해서 다시 나타났다 해서 2점. 이 원인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음에서 아니오 해서 2점. 그다음에 용량을 줄였을 때 증상이 경감됐다 해서 1점. 나머지 사항들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름으로 0점 처리돼서 총 9점으로 해서 확실한이라는 평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WHO UMC 방법으로 확실함, 한국형 알고리즘으로 확실함, 나란호 알고리즘으로 확실한,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으로 매번 이렇게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평가 의견란은 저희가 이제 평가 후에 보고해 주신 약사님들께 피드백을 드리는 이제 형식의 화면입니다. 1번으로는 이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어떠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는 WHO UMC 평가 기준으로 확실합니다. 이렇게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문헌 고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문헌 조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약물 감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물 감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PMS라고 지칭하는 시판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 재평가 제도와 RMP 제도, 그리고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한 보고, 이렇게 세 가지 트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약국에서의 자발적인 부작용 모니터링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연간 5억 건 이상의 이러한 외래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은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약물에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복잡한 환경, 이러한 환경에서의 투약의 모니터링은 약국에서 당연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중대한 이상 사례에 대한 신속 보고, 즉 15일 이내에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신속 보고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약국에서의 약사는 약물의 최종 공급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저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